네, 업종 분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노근창 현대차증권 리서치 센터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센터장님, 먼저 오늘 TSMC 실적 발표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 기록했고 올해도 기대감이 있던데요. TSMC 실적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어쨌든 TSMC가 이제 대만 달러로는 이미 매출액은 공개가 됐죠. 네. 그래서 지난 3분기 대비 14% 정도 증가했고요. US 달러 기준으로 오늘 또 전체 실적이 다 나오니까 US 달러 기준으로는 지난 3분기 235억 불에서 이번 분기는 한 상단에 269억 불 정도 제시를 했거든요. 아마 대만 달러로 저희가 계산해 보면 약간 그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서프라이즈보다는 그냥 레인지 정도에서 아마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1분기 이후의 실적일 것 같고, 네. TSMC가 12월 실적이 너무 잘 나와가지고 11월, 12월까지 하면 엄청난 서프라이가 나올 거라고 봤는데, 실제로 아이폰이 생각보다 판매 부진이 있다 보니까 관련된 어쨌든 바이오닉 칩에 대한 출하량 자체가 좀 11월부터 좀 둔화된 것 같고요. 엔비디아 관련해서도 블랙엘이 되게 기대가 큰데 어쨌든 일부 발열 이슈도 있어가지고 네. 기존 계획보다는 조금 덜 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프라이즈보다는 가이던스 상단 정도에 충족하는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서프라이즈보다는 가이던스 상단 정도의 실적이 나올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주셨고요. 지난주 CES 2025 이번에 엔비디아 젠슨왕 CEO가 등장하면서 좀 화제가 됐고 우리 시장 기업들 주가 영향도 상당했는데요. 센터장님께서는 매년 CES 다녀오시고 올해도 또 다녀오셨는데 이번 CES 2025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젠슨왕이 CES를 이제 들고 내렸다고 보고 있고요. 네. 사실 키노트도 1시간 반 이상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키노트를 우리 기업들은 한 40분 하는데 혼자서 그것도 1시간 반 이상 할 정도로 열정적이셨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원래 우리 젠슨왕 CEO는 주로 GTC라는 엔비디아의 GPU 테크놀로지 컨퍼런스에서 주로 이제 많은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컴퓨텍스라고 해서 타이완에서 하는 세계 최도의 또 컴퓨터 박람회가 있는데 그 색깔을 AI 박람회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작년 컴퓨텍스 제도 가서 젠슨왕 CEO의 주요 발표를 들었는데, 이번 CES라는 게 사실 CES라는 게 종합 박람회 성격이 강합니다. 네. 과거에는 가전 박람회였고 지금은 모빌리티가 중심이 되고 또 헬스케어의 다양한 산업이 다 발표하는데 왜 젠슨왕 CEO가 이번에 키노트를 저렇게 했을까? 이제 AI가 모든 산업에 펼쳐지는, 어떻게 보면 에이전틱 AI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고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했고, 거기에 끝나는 게 아니라 넥스트까지 얘기를 했죠. 네. 피지컬 AI까지 얘기를 해서 이제 로보틱스랑 자율주행에도 실질적으로 이제 많은 개발자들, 아는 회사들이 엔비디아의 코스모스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을 잘 활용하면 누구나 쉽게 이제 로보틱스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저희도 되게 업데이트한다고 좀 바빴고요. 자료 쓸 때도 그 부분을 많이 고려해서 이번에 발간물을 냈습니다. 네. 올해 CES 젠슨왕이 들었다 놨다 했다, 피지컬 AI까지 다음 시대를 예고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해 주셨고, 엔비디아가 이번 CES 2025에서 특히 새 GPU, 지포스 RTX 50 시리즈 공개를 했는데 처음에 이제 우리 기업들 언급하지 않아서 좀 해프닝도 있었고, 이번 시리즈 시장 영향력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사실 엔비디아가 이제 다양한 제품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RTX는 레이트레이싱 관련된 사실은 이제 게이밍 GPU죠. 네. 야당형 게이밍 GPU라서 우리 모두의 관심은 지금 게이밍 RTX보다는 DGX 같은 그런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AI하고 HPC 쪽에 모든 수요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엔비디아의 조그만 제품이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그 제품에 일단은 마이크론이 들어간다고, GDDR7이 들어간다고 했다가 근데 저희는 대부분 삼성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제 그 말을 이제 좀 번복을 좀 하긴 해서, 그만큼 이제 젠슨왕 CEO 입장에서도 RTX는 제품 공개의 의미 이상의 의미를 두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오히려 더 중요한 거는 기존의 우리 GB MV72와 같은 그런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듀얼렉 제품하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토르라고 해서 기존에 이제 자동차에 들어가는 드라이버 올인 SoC가 암피 아키텍처 기반인데 이거를 또 블랙엘 기반으로 토르 블랙엘 프로세서를 또 공개를 했고, 여기에 또 피지컬 AI 관련된 거, 그리고 슈퍼컴퓨터가 이제 개인용 개발자용 슈퍼컴퓨터인
디짓 블랙엘을 또 공개를 했습니다. 네. US 달러 3,000불에 공급이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메모리는 이제 로파우 DDR5가 들어가는데 128GB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네. 사실은 RTX보다 나머지가 훨씬 중요하고 RTX는 제가 봤을 때는 조그만 선물이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뭐 RTX에도 뭐 삼성전자가 초도 공급을 맡는다고 하는데 뭐 삼성전자 역시 뭐 AI 칩셋 시장 좀 확장 기대해봐도 되겠습니까? 근데 사실 삼성전자 이슈는 지금 HBM 이슈거든요. 네. GDDR은 뭐 삼성이 워낙 잘했고 그리고 GDDR7은 또 삼성의 성능이 좋다는 거는 이미 작년에 컴퓨텍스 때도 이미 검증이 됐던 제품이기 때문에 뭐 GDDR7에 좀 집중을 삼성도 하겠지만 그래도 더 중요한 거는 파이가 큰 게 HBM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엔비디아에 좀 과거 하여튼 지위를 회복하는 게 저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HBM이 더 중요하다. 이번 CES에서 또 최태원 SK 회장이 방금 팔고 왔다라는 말도 연일 화제였는데요. 유리기판 공급을 시사하는 발언을 하면서 관련주들도 좀 상승을 했고 유리기판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이번에 SK 그룹 간에 가면 어쨌든 데이터 센터 그 쪽에다가 이제 SKC에 글래스코어가 있었습니다. 네. 글래스코어 기판이 있었고 또 자회사인 앱솔릭스가 또 조지아 공장 또 투자도 많이 하니까 뭐 그 시기는 좀 생각보다 빨라질 수는 있을 것 같고 삼성전기 우리 LG노텍도 지금 다 유리기판 네.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결국은 이제 이게 유리기판만 만들어서는 안 되고요. 유리기판과 그다음에 이제 우리 주요 프로세서 밑단에 붙는 인터포저랑도 또 이게 커넥션도 돼야 되기 때문에 저는 제일 중요한 거는 세계 최고 1위 기업인 이비덴의 동향을 잘 봐야 된다. 사실 프리치 BJ 뭐 관련해서 그게 플라스틱 기판이 유리 기판을 바뀌는 건데 그쪽 시장을 일단 완전히 특히 데이터 센터 쪽을 장악하고 있는 회사가 이비덴이기 때문에 네. 이비덴을 저희가 만나보면 한 2028년 정도로 시기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뭐 기술의 방향성은 맞지만 조기에 형성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신중히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유리기판이 뭐 시장이 형성이 되겠지만 조기에 형성되는 거는 조금 신중하게 봐야 된다라고 진단을 해주셨고 엔비디아가 이번에 뭐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피지컬 AI를 또 강조했고 현대차와도 또 협력을 예. 하면서 AI 그 로봇과 그 자율주행차 함께 만든다고 발표하기도 했는데 양사의 시너지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엔비디아를 당연히 뭐 많이 고려하면서 많은 기업들이 토요타랑도 이번에 네. 또 이번 키노트 할 때 토요타랑 협력도 얘기를 했고 당연히 제일 중심에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다양한 협력은 당연히 서로에게 필요할 것 같고 왜냐하면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지금 이번에 코스모스를 공개한 게 기존의 옴니버스에서 한 번 더 업그레이드된 모델인데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런 이동기기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우리 라지 랭귀지 모델처럼 실제 데이터가 많지 않습니다. 네. 데이터 세트가 부족하기 때문에 합성 데이터를 인공으로 만들고 그다음에 실제 데이터를 만들어야 되는데 다만 이제 실제로 자동차 회사들 실제 데이터는 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서로 이제 그게 합성 데이터와 실제 데이터를 서로 융합하면서 어떻게 보면 데이터 세트의 풀이 풍성해지기 때문에 엔비디아한테도 저희는 완성차 회사들의 제휴는 필요할 것 같고 또 현대차 그룹 입장에서도 당연히 엔비디아의 자율주행 칩이 어쨌든 테슬라는 자기 칩을 쓰고 있는 거고 네. 엔비디아는 또 많은 특히 중국 기업들 그리고 독일 기업들한테 올인 SoC 칩을 공급을 했는데 이번에 또 신제품도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로보틱스 관련해서는 현대차 그룹도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있고 또 여기도 당연히 가상의 세계와 실제 세계를 많이 연습하면서 또 이번에 공개한 코스모스가 또 어떻게 보면 파운데이션 모델로서는 또 상당히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로보틱스 파운데이션 모델로서 저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제휴할 수 있는 부분은 상당히 많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엔비디아와 전통 이 완성차 기업들의 그 시너지 협업도 좀 눈여겨봐야겠습니다. 최근 엔비디아 그 최신 AI 칩인 블랙웰 발열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빅테크들이 뭐 주문을 연기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들리고 있고 블랙웰의 그 발열 이슈, 엔비디아의 주가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TSMC도 서프라이즈 실적은 아닐 것 같고요. 그 말은 이제 엔비디아의 실적도 아마 이번 분기는 지난 분기겠죠. 12월까지는 네. 서프라이즈보다는 아마 엔비디아가 제시했던 가이던스가 이제 매출액이 QOQ로 6.8% 정도 증가해서 한 375억 불 정도 뭐 그 정도 수준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블랙웰은
냉정하게 봐야 되는 게 처음에 칩 설계 이슈는 크리티컬한 이슈입니다. 그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포토마스크도 바꿨고 인터포저도 조금 커렉션을 좀 한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레이아웃 관련된 그 발열 이슈는 단기적인 이슈라고 저는 봅니다. 충분히 해소될 수 있고 그리고 실제로 매스 프로덕션은 올 1분기 후반부터 이루어져서 2분기에 공급이 될 거거든요. 많은 빅테크한테. 그리고 HBM은 GPU 생산보다는 좀 더 선제적으로 축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이닉스 실적에는 거의 영향이 저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만나본 주요 슈퍼컴퓨터 어셈블리 하는 회사들을 만나봐도 그냥 스케줄대로 가고 항상 생기는 물리적인 레이아웃 이슈이기 때문에 그거는 좀 커렉션하면서 조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뭐 시장이 생각하는 만큼 심각한 이슈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블랙의 발열 이슈 시장에서 좀 과도하게 우려하고 있다라고도 짚어주셨고요. 삼성전자 4분기 실적에 어닝 쇼크 기록했고 이제 시선은 이제 다음 주에 나올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에 좀 쏠리고 있는데요. SK 하이닉스는 뭐 경고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데 실적 어떻게 전망하고 있습니까? 저희도 좋게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3분기가 7조 300억이었고요. 7조를 넘겨서 사실 3분기 실적도 상당히 서프라이즈였고요. 네. 4분기에 이제 8조 이상 기대하는 시각도 있는데 설령 뭐 7조 중후반 나오더라도 뭐 저는 크게 이슈는 안 될 것 같고 삼성전자 실적은 역신장하는데 하이닉스 실적 고속 성장하고 있고 또 2025년을 놓고 봤을 때 AI 반도체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그 중심에 하이닉스가 있기 때문에 뭐 단기적인 실적보다는 또 이번에 우리 젠슨장 CEO가 발표했던 많은 제품들이 결국은 다양한 AI 반도체 수요를 또 견인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하이닉스의 이상 변화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는 투자 전략이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SK 하이닉스의 이번 실적도 좋게 나올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삼성전자는 어쨌든 뭐 여러 번 말씀해 주셨지만 HBM 랠리에 지금 올라타지 못하고 있고 엔비디아의 뭐 HBM 공급을 하면 뭐 실적 개선되겠지만 센터장님께서는 체질 개선에 좀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셨는데 어떤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뭐 저희가 봤을 때는 디램하고 파운드리 둘 다 네. 특히 파운드리는 미래 성장 동력이고 디램은 과거의 핵심 캐시 카우였죠. 지금의 핵심 캐시 카우는 디램에서 낸드로 좀 변한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결국 이제 디램의 경쟁력을 복원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게 뭐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의미 있게 이제 문제점을 다 해소해서 어떻게 보면 근본을 새로 한번 잘 재정립하는 것도 디램에 저희가 거는 기대고 삼성은 디램 1등이었던 회사고 지금도 금액 기준으로 1등이지만 그래도 제일 수요가 왕성한 HBM에서는 그런 기존의 이상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제가 오늘 뭐 이렇게 대외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리긴 좀 한계는 있지만 뭐 네. 기본부터 다 다져서 이제 발열이든 아니면 뭐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제기됐던 다양한 문제점들을 해소하는 노력이 시간보다 더 중요하고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근본적으로 이제는 좀 탄탄한 기반을 다시 확보하는 게 그걸 통해서 어떻게 보면 모노다이 칩을 통해서 그거를 쌓아서 HBM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근본인 칩부터 한 번 더 경쟁력을 제고시킨다면 뭐 어차피 회사에 이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플레이어들이 많지는 않고 물론 뭐 중국 CXMT 이슈도 있긴 하지만 그 구매처가 사실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미국의 빅테크가 주로 투자를 하는데 미국 빅테크가 중국산 칩을 쓰지는 않을 겁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수요가 왕성한 AI 쪽 시장은 열려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근본을 다시 재정립한다면 향후 1, 2년 내에는 또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는 기반은 다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 D램의 경쟁력을 복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마이크론이 낸드 쪽에서 선제적 감산에 돌입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삼성과 SK도 뭐 감산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낸드 시장은 어떻게 전망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낸드는 사실은 엔터프라이즈 SSD 말고는 수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PC는 특히 트럼프 2기의 관세 부과 우려 때문에 주요 완제품 회사와 그리고 유통상들이 완제품 재고를 축적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낸드는 특히 우리 엔터프라이즈 SSD를 제외한 클라이언트 SSD 그리고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인베디드 제품 모두 다 상당한 부진 속에서 지금 가격 하락이 크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또 뭐 2023년에 이미 감산을 해서 업황을 개선시켰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키옥시아부터도 키옥시아가 작년 12월에 다시 일본 증시에 상장을 했거든요. 근데 키옥시아마저도 신공장을 지었는데 신공장을 짓고 감산한다. 이건 좀 되게 뭔가 말이 안 맞잖아요. 네네. 근데 감산을 이제 진행하는 것으로 저희가 관측하고 있고 마이크론도 지금 싱가포르 공장 감산 예정이고요. 그래서 아마 감산에 우리 기업들도
일부 동참하지 않을까 뭐 조심스럽게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업황의 바텀은 좀 더 빨라질 것 같습니다. 예. 낸드 감산에 우리 기업들도 동참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해주셨고 AI 반도체 시장 뭐 올해도 강력한 성장세 뭐 이어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뭐 트럼프 같은 경우도 취임 앞두고 AI 시장 주도권 강화를 위한 행보에 나서고 있는데 반도체주 지금 뭐 저가 매수 전략은 유효하다고 보십니까? 예, 저희는 뭐 어차피 뭐 반도체는 나쁠 때 사야 좋습니다. 그리고 좋을 때는 긴장해야 되고 물론 업황이 초기에 좋아지는 국면에서는 긴장할 필요는 없지만 지금 AI 데이터 센터 투자도 2023년부터 지금 거의 3년째 투자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실적 좋고 가격 반등할 때 사는 전략은 그렇게 적절하지는 않고 업황이 단기적으로 다운턴일 때 사는 전략이 저는 여전히 유효하고 지금 여전히 그런 면에서 냉정히 봐야 될 부분이 결국 범용 반도체 부진에는 뭐 중국 로컬 기업의 이슈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트럼프 2기에 대한 우려도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트럼프 2기가 구체화돼서 관세에 대해서 윤곽이 보이면 줄였던 재고를 다시 정상화시키는 과정이 전개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 이제 저희는 올해 2분기 후반으로 보고 있고 그다음에 AI 반도체도 이제 블랙엘 일부 이슈는 있지만 기존 현재 나오는 블랙엘 그 200 시리즈보다 훨씬 더 성능이 개선된 블랙 B300이 이제 올 하반기부터 이제 공급이 되는데 그 제품은 HBM 용량을 50%더 증가시킨 제품입니다. 그만큼 고속으로 처리할 수 있고 다양한 멀티모달 서비스까지 아마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칩이기 때문에 이 제품이 나오면 HBM을 만들기 위해서 D램 웨이퍼 수요가 최소한 지금보다는 30-40%더 증가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범용 D램 웨이퍼를 빼서 HBM 웨이퍼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범용 D램 가격까지도 안정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이게 관련된 그런 재고 조정 마무리와 그다음에 B300이 이제 오버래핑되는 저희가 봤을 때 뭐 올 3분기부터는 범용 디램 가격도 상당히 안정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거를 본다면 지금 사야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때 사면 오히려 팔려는 분들도 생길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하이닉스 특히 대표 기업이니까 저희가 계속 방송을 나서 얘기했지만 15만 원, 20만 원 박스권을 초기에 봤는데 일단 바닥은 저희가 추적이 맞은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지금은 이제 20만 원에 어쨌든 안착 노력을 하는데 뭐 1분기에 일부 노이즈는 있을 수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AI 반도체가 그렇지만 일시적인 그냥 노이즈라고 봐야 되고 그래서 저희는 뭐 하이닉스 주가 흐름은 특히 이렇게 빠질 때 잘 사놓는 전략은 상당히 좋은 전략이지 않을까. 근데 지금 또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조금 또 조정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때 잘 사는 전략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범용 반도체 부진은 트럼프의 관세 우려도 있다. 재고 조정을 통해서 3분기부터는 이런 범용 디램 가격도 안정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짚어주셨고 지금 반도체 저가 떨어질 때 저가 매수 전략도 유효하다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뭐 상반기 반도체 섹터 전체적으로 이제 투자 전략 같은 경우는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뭐 지금은 대외적인 불확실성이 크고 트럼프 이기가 어떻게 뭐 관세랑 이런 쪽은 기존 예상보다는 조금 완화될 거라는 얘기는 있지만 어쨌든 뭐 되게 불확실성이 많은 상황인 건 맞기 때문에 불확실할 때는 확실한 걸 사는 게 맞습니다. 확실한 기업이 조정받을 때 사는 게 맞다. 확실한 게 뭐냐? AI 반도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 중심에 엔비디아가 있고 TSMC가 있고 브로드컴이 있고 SK 하이닉스가 있고 마이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개 기업이 조정받을 때 사는 전략 여전히 유효할 것 같고 삼성전자는 좀 아쉽지만 이 AI 사이클에 지금은 편승을 못했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그게 이제 확실히 구체화되기 전까지는 그냥 박스권 트레이딩, 뭐냐 지금 밸류에이션이 워낙 싸고 두 번째는 자사주 소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아주 작은 레인지에서의 박스권 트레이딩 전략이 삼성전자는 맞을 것 같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봤을 때는 어쨌든 계속해서 비중을 늘리는 전략도 좋지 않을까. 물론 하이닉스도 뭐 이렇게 많이 올랐을 때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조금씩 조정을 줄 때 잘 사는 전략이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래 보고 있습니다. 네, 불확실성이 지금 어쨌든 많은 상황이고 확실한 것을 사야 한다. 확실한 것은 AI 사이클이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노근창 현대차증권 리서치 센터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